안녕하세요. 엄청난 무더위와 태풍까지 어떻게 잘들 견디고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저도 바쁘게 나름대로는 고생하며 지내고 있지만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밖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생하시는 주차 요원들과 미화원들을 뵐 때마다 참 죄송한 마음에 90도로 인사만 할 뿐입니다. 모두들 건강과 미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강준만의 대중문화의 겉과 속입니다. 이미 앞선 방송들에서 거의 다 살펴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소개되는 학자들도 꽤 있고요. 술술 읽히는 내용이니 5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나라 PD들이 가정하는 시청자의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인 13세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프로그램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에 크게 화를 낼 사람들도 많겠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임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은 너무 상업적이거나 유치해서 출연자들끼리 먹거나 여행 가거나 노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저 같은 수많은 서민들에게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이나마 느끼라며 얕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들의 넓은 집과 화려한 식단,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모습과 연봉을 성공의 유일한 척도로 제시하는 게 제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관과 너무 이질적이라서, 짝을 맺어주는 프로그램들은 출연자 개인의 삶과 호감이라는 감정을 대놓고 상품화시켜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TV를 보며 즐거워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까탈스럽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까탈스러움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둘째, 많은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을 주요 소재로 다룸으로써 혈통에 근거한 가부장주의를 지겨울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많은 드라마가 혈통에 근거한 가부장주의를 옹호하고 일반 여성에게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심어주는데, 이 2가지가 바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양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통을 따지는 건 차별하고 지배하기 위한 구별짓기의 주범이고, 일반 여성 중 빼어난 미모와 지성을 지닌 여성은 꼭 재벌가의 남성과 연결되죠. 이때도 사귀는 동안에는 일반 여성이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표현하지만 결혼 후의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배계급에 동화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재벌가의 남성은 처음엔 아무리 차갑고 못났고 나쁜 개망난이더라도 결국엔 최고의 남성이 됩니다. 혈통은 못 속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비해 온달과 평강공주 스토리, 그러니까 일반 남성 중 빼어난 외모와 능력을 지닌 남성이 재벌가의 여성과 연결되는 스토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불륜을 미화하는 것들이고요. 영화도 다를 바 없습니다. 조직폭력배나 범죄자를 미화하는 내용이 여전히 액션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아예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류의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이런 것들에 시청자가 더 열광한다는 사실이 저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셋째,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성공엔 노출증과 관음증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역시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신을 노출하려는 모습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엿봐야 하죠. 자신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동시에 그만큼 남들에 대한 호기심도 강하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강자의 여유에 반대되는 약자의 투쟁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자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남들과 비교해서 이기려는 마음이죠. 그럼 심판은 누구일까요?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워가 되어주는, 본 적도 없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도 없으며 오로지 여러분이 꾸며서 올려놓은 이미지와 여러분 자체를 기분 전환 겸 상품으로 소비할 뿐인 대중의 인정입니다. SNS에 있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조작을 가한 시뮬라크르일 뿐이죠. 소통은 진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SNS가 소통의 장이라는 건 거짓이죠. 나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다, 부럽지? 라며 자기가 타인보다 우위에 있음을 알리고 주지시키려는 강요의 장이자 인정투쟁의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넷째,
천만 관객의 국민적 행렬은 내적으로는 회기화라는 문화 결핍을 반영하고 외적으로는 기획 자본의 문화 왜곡과 조작을 심화시킨다. 한국 문화 특유의 쏠림 현상 때문이다.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일단 어디가 음식을 잘한다고 소문나면 우르르 몰려가 줄을 서서라도 반드시 그 집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쏠림 현상은 인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과도한 도시화, 남들의 언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 지향성의 산물이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란 그 사람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사람일 뿐이라는 데니얼 부어스틴의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꿔 말해서 인기 검색어란 단지 많이 검색되었다는 이유로 더 많이 검색되는 것일 뿐이니 조회수나 인지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섯째, 요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정신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내세우고자 하며 몸의 정체성은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광고의 한 가지 분명한 특성은 청춘에 대한 예찬과 신앙이다. 소비로 한층 더 멋져지고 부모 세대와는 다르며 즐길 줄 알고 모험적이고 투자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청춘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현실의 청춘은 전혀 다릅니다. 늘 아프고 힘들고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걱정에 치이는 인생들이죠. 현실이 고달픈 청춘들은 광고에서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위안을 받습니다.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력과는 무관하게 동등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 상품, 저 상품만 사면 광고에 등장하는 멋진 청춘들의 모습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불쌍한 청춘들에게 광고는 일종의 마약 판매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박정자의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로 찾아뵙겠습니다.